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일제히 부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 박상혁 민주당 선대위 홍보수석 부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 후보, 공교롭게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는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선거가 저희는 이제 늦게 시작된 만큼 저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 이제 우선 갔고요. 아마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지역이나 전통적인 공략 지역을 우선 다진 뒤에 영남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그것이 저희와 일정이 좀 우연히 맞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우리 영남 지역에서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에 많은 지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신고식부터 하는 그런 인사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TK 또 PK 지역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험지로 불리는 지역인데 이곳이 좀 먼저 유세 지역으로 확정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먼저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컨셉인데요. 저희는 후보 확정 이후에는 이제 경청으로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곳을 정말 샅샅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처음부터 좀 컨셉을 가지고 처음에 K 이니셔티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동탄, 화성, 대전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이 어제는 산업화의 벨트, 잘 아시는 것처럼 포항, 울산 이렇게 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시작해서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제조업 관련된 지금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듣겠다. 단순히 영남이냐 호남이냐 또 어떤 지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의 상징성에 국민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세 현장에서 나온 새 후보의 목소리 잠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목이 좀 상한 것 같은데 아주 연설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새 후보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보수가 했던 역할이라고 하면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의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또 민주화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런 보수의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건국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위대한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으로 접근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지금 다지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국의 역사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몸으로의 그 아이덴티티가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위대한 역사로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질 것이다.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후보의 발언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또 오늘 이따도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도 이미 있습니다만 조금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러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후보에서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내용을 겪었고 그래서 조금 출발이 늦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추세를 보면 항상 막판에 가면 이게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선거 양상이었기 때문에 후보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말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거 양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체 선대본부가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지난 대선에서의 그 박빙의 득표율 차이를 생각하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뭐 같은데. 지난 대선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약간 이걸 뭐 좀 뭐 우회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예. 된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절박하게 좀 뛰는 자세다. 저는 이런 부분을 아마 후보가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각 당의 유세전이 시작이 되면서 돌발 변수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이재명 민주당 캠프 소속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명이인이죠. 의원입니다. 의원이 최근 그 여성 공약으로 출산 가산점 정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소통이 안 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과거에도 이미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많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김 의원님이 뭐 이걸 담당하는 정책본부 산하에 있는 분도 아니고 아마 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이런 부분을 사과하고 뭐 보직을 사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임했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간에도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엄격하게 임하겠다 이런 자세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에서 좀 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여기 벤지너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약속 좀 해주시죠. 네, 저야 뭐 쓰겠습니다. 네, 요즘 경제 상황이 뭐 최악이다 이런 상인의 말을 듣고 그러면 뭐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후보께서야 그 지역구 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가락시장에 뭐 마케팅에 좀 나서는 그런 좋은 뜻으로 좀 얘기하신 거겠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별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께서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런 표현을 하는 데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좌하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네, 자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구 유세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지금 미중이 최근에 와서 제2의 냉전이라 할 정도로 미중 패권의 각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본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단언컨대 당연히 한미 동맹이 근본축이다. 중국에 대해서 쎄쎄 못할 게 뭐냐 쎄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이게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발언이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에 인도가 파키스탄을 기습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전장이 지금 세 개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서 전쟁이 세 개로 일어났습니다. 국제 학자들은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기습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만약에 대만이 공격을 당한다면 그 다음 전장은 한국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런 표현 등이 혹시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저 단순히 쉐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외교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지도자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선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또다시 꺼낸 건 본인을 향한 친중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할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를 만들어 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일치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가장 제1의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극우 세력들이라는데 보면 굉장히 협중이라든지 오히려 이 한중 관계, 한중의 관계는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경제 관계거든요. 이거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과 실리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 만약에 우리와 관계없는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본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틈을 벌리기보다는 더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양당이 좀 더 함께 공론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양측 서로 상대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수습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가산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기는 하지만 출산 가산점 등으로 여성에게 뭔가 어떤 비형평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이런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 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거 있지만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하면은 상대방에게는, 여성들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또 비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에서의 배현진 의원을 둔 김문수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님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김문수 후보가 뭐 이미 여러 차례 뭐 관련되어 가지고 좀 설화가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보여주면 결국 뭐 미스 모모 이런 거는 여성에 대한 비하 문제 때문에 이미 공중파에서도 아예 중계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후보가 빨리 사과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대선 국면을 만들어가는 또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예. 후보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탈당을 하라, 출당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실 문제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이제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우리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다양한 또 시각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의 탈당이 좀 더 이렇게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낸 바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러나 선대위 출범과 지금 비대위원장의 새로운 인선 이런 부분 등이 아주 지금
지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조율돼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예.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 속에서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런 만큼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탈당과 또 중도 확장의 이런 부분 효과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에서도 아주 정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장과 기존의 시각 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더 우리 당의 위원 확정을 해서 좋을지 또 이번 선거에서 지지층과 또 위원 확정이 좋을지를 한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는 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자진 탈당을 결심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네.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뭐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강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통적인 관념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통적인. 지금, 정통적인 김문수 후보 발언 다소 좀 원론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아마 곤란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자체는 아마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 주길 바라겠죠. 네. 그런데 본인 입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 입으로 그걸 했다가는 얼마 전까지 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더 큰 풍파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건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당도 창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국면을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매우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매우 열세인 지금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극복하고 싶겠죠. 그러나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것과 반면에 어제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위원장으로 또 선대위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박정아 의원이 굉장히 반발하는 또 기사도 봤는데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엇박자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결국 저는 지금이 서로 좌충우돌 하다가 6월 3일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이죠.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한다면 굉장히 좀 급격한 기류 변화라고 보이는데 실제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지가 좀 꽤 오래돼서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비난 등을 흑색 선정을 걷어들일 것도 아니고요. 또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조치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소통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당한다고 해서 또 탈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통령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표심이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빅텐트를 치는데 비판적인 탄핵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분에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등을 후보께서도 좀 전향적인 시각으로 보자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런 또 좀 확장 어떤 시각에서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고민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여론의 어떤 동향 등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당의 어떤 기결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그래도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문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뭐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캠프에 머물러 있다면 이 탈당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요. 이제 지금 지난 비상계엄 조치부터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그런 어떤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연 비상계엄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두 번째는 비상계엄 조치를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조치라는 그 민주당의 폭주 이런 부분에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또 두 번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이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고 국민의 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 당정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께서 이번에 그 비상계엄 조치가 잘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번에 반응을 보인 것도 이 전체적인 속에서 첫 번째 부분을 저는 말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각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의 시각,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는 강하게 어떤 흑색선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좀 강수기 의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멈출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3일부터 모든 과정들을 생중계로 보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이 어떻게 폭동으로 무너지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것도 봤고요. 이런 일련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 봤는데 단지 탈당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나타나고 어디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단순히 사과한다는 것으로 이게 뭐 국민들이 용서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내란이라는 게 다시 뭐 프레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프레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의 영역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지금의 역사의 지금 현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좀 갈등 조짐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다른 대부분의 국민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지금 또 저희가 늦게 출발한 만큼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국민과 소통시킬 거냐, 김문수의 진가를 어떻게 감춘 진가를 드러낼 것이냐에 홍보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크게 이슈를 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외부에서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뭐 이 문제를 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계속 서로 설전이 좀 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아마 강수기 의원이 좀 곤란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저걸 선도적으로 얘기를 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 나가라 또는 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금은 당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실상 그 책임도 김문수 후보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비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후보라든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매듭을 지으려면 김문수 후보가 정확하게 입장을 내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이에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성 자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배님 노여움을 제게 푸십시오라면서 좀 홍 전 대표를 향해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조기 대선 맞이하고 조기 대선 선출 과정에서 당내 선거를 하고 또 후보 단일화 빅텐트를 위해서 후보 교체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아직 감정 등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등은 이제 빨리 우리가 보수라는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서로들 빨리 이해를 하고 힘을 보탤 때이지 서로 감정 싸움에 몰입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섭섭하더라도 다들 이제 좀 자제하고 큰 힘에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뭉쳐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새 후보들 지금 어제 이어 오늘 영남 지역에서 계속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세 현장에 파란 풍선과 손거울을 지참하라는 안내가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구 경북 지역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최근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자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 속에 3kg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유세장 곳곳에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배치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고요. 현장을 채운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파란 풍선을 두어 개씩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풍선으로 저격수의 시야를 가리고 조준점을 흐리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재명 후보 지지자 측에 배포된 선거 유세 가이드인데요. 아래에 보면 집중 유세 시 손거울 챙기기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설명을 보면 반짝이는 빛은 저격수에게 최악이래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팬카페를 봐도 수백 명이 동시에 거울을 들어 반사광을 내면 저격수가 정확한 타겟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 유세장 거울 지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스탠딩 오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한번 지시를 하면 그것을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스탠딩 오더를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주로 오비 요원, 이미 군에서는 제대했지만 군과의 관계를 갖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그런 스탠딩 오더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제보가 진즉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됐던 병력 중의 일부가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은 병력으로 계속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이런 테러 위협에 관련한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나 봐요? 제가 뭐 직접 받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관련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것보다도 지난 12월 3일 계엄을 겪으면서 대북 침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HID가 출동한 사례들을 보고서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보들도 있었고 보도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 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작년이었죠. 한번 테러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제보 자체가 예전 같으면 조금 그 경중을 좀 많이 가렸을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고 지지자들이 더 자발적으로 저런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관련 경찰이라든지 당국에서 최대한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한 안전을 제일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후보가 누구냐를 막론하고 지금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강 의원님.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가 발생했지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었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를 저질 음모들로 발전시켜 가지고 무슨 뭐 어떤 특수부대의 스탠딩 오더이니 또는 무슨 뭐 전현위원 등이 말하는 국정원 뭐 개입설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이런 음모론까지 발전시켜서 뭔가 어떤 그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스고요. 그런 음모론에 비해서 그러면 상대쪽에서는 저거는 또 민주당의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나 정치를 희화하고 서로 가짜로 또는 공격하는 이런 장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후보와 또는 정책과 어떤 여러 가지 비전을 소통하는 자리가 선거야 되기 때문에 어떤 테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것을 음모론으로 또는 뭐 자작극으로 이렇게 자꾸 확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나 이렇게만 갈 수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송영길 대표가 테러를 당하셨어요. 대선 와중에 이렇게 머리를 그렇죠.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들었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 또 지난번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고요. 전현희 의원이 한 얘기도 저도 그 대책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국정원 보고 여러 차례 이 부분 관련되어서 테러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국정감사라든지 뭐 대정부 질문을 했거든요.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후보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까지 모두 안전하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래픽 먼저 좀 띄워주시죠.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이렇게 3명으로 압축해서요. 누구를 뽑을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100%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득표율은 25%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홍준표 후보가 3% 지지율에서 25%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현재 김문수 후보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다 조기 대선을 맞이했고 여러 책임도 있는 만큼 낮은 지지율은 좀 당연합니다. 그러나 33% 지지율은 적지 않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20일 동안 국민들께 좀 더 그래도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더 비교에 있는 후보다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YTN 조사를 보니까 한 46% 정도가 나왔고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저보다 조금 뭐 높았던 조사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과거를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양측의 모든 지지자들이 다 결집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조금씩 상향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자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추세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론조사의 어떤 상황들을 면밀히 좀 주시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 또 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로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 각 후보, 저희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의 응답자를 저희가 이제 중도 성향 응답자,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죠. 중도 성향 응답자를 만약에 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대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24%. 아까 봤던 그 수치보다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 점이 사실 중도 성향의 응답이라는 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통적인 우리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그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조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등으로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 정말 후보 자신으로 볼 때 뭐 하나 능력 있는 행정가, 혁신적인 정치 지도자, 청렴, 그리고 또 약자의 동행 이런 면에서 한치도 빠짐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야말로 정통적이고 또 진심이 그대로 있고 행동하는 정치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드러난다면, 누구 말대로 파도 미담, 파파미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면 결국 중도층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그 중도층의 앞으로의 표심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도층은 과연 어떤 후보에 반응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 이 중도층, 이 스윙보터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실용적인 노선, 또 합리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응하고 지지 성향을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 내란과 경제 폭망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 보였던 정말 그 후보 교체 막장극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과 합리 이런 노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중도층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대선 전국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또 민심의 추이도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국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각 당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상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대법관들에게 망순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입니다.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많은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저는 저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10대 2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법 쿠데타라고 프레임을 걸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청문회에 불러내고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삼권 분립이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겠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삼권 분립 체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민주당의 또 이재명 후보 등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비전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어떤 프레임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가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저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만큼 민주당도 좀 스스로들 좀 돌아보고 민주당의 많은 지각 있는 의원들께서도 저런 사법부를 저렇게 압박하고 사법부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이 대선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주권자의 의사가 발현되는 시간인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부분을 침탈해 들어왔고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저는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법관 대표자회의가 있다고 하고 사법부 내에서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에 대한 과제들이 오랫동안 제기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이번 사법 쿠데타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시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제는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삼권 장악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좀 기습적이긴 하지만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먼저 이제 행안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위에서 통과가 되었었고요. 오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고 여러 차례 뭐 헌법 관련된 위헌법률 제청도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 검찰의 기소권과 연결이 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문제가 터져나오면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지점들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됐을 때 고치는 것이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되면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인설관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직위를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은 우인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법부 장악에 의해서 그동안 보여온 의회 폭주, 입법 폭주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를 법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사실상 판결된 건데 그런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인설법이다. 이런 민주당에게 만약에 대통령을 또 행정부를 맡긴다면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독재 국가가 만들어진다.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이런 개정안 아니냐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제기할 텐데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제외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계류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선거법 관련 사건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적용된 또 사례들도 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또 비견하건대 또 트럼프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얼마나 이 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크구나.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이 검찰 독재 국가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과 결합된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잘 인식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더 국회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2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 박상영 민주당 선대위 홍보수석 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